저는 얼마 전까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비련의 여주인공이라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세상의 쓴맛을 보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28이고 스스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다 큰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철부지라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남자는 저보다 8살 연상이고 처음에는 친구 소개로 술자리에서 만나서 2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1년 정도 만난 뒤로부터는 저나 남자친구나 결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사귀면서 서로 부모님들께 미리 인사도 드린 사이입니다. 상견례 하기 전까지 양가 부모님들끼리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집을 오가며 가족들끼리 식사도 자주 했었어요. 남자친구네 어머님은 저를 예뻐하고 항상 잘해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어른에게 부침성도 좋은 사람이라 먼저 다가가고 종종 선물 사들고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갔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죠. 저도 성인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까지는 말리시지 않으셨는데 결혼까지 생각하진 말고 적당하게 만나다가 그만하라는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2가지인데 일단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2번째는 남자친구가 직업 특성상 연봉이 조금 낮은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는 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게를 분점을 내면 점장 자리를 약속받고 5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월급은 220만 원이고 남자 36살 나이에는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언젠가 점장만 된다면 월급이 350에서 400만 원 정도로 오른다 하더라고요. 그 아는 분께서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친한 사이고 이미 식당을 3개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게를 내기만 한다면 제 남자친구를 점장으로 쓰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원래대로라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새 가게를 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자영업자들이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버틴 것만 해도 용한 일이었죠. 어쨌든 올해 들어서 다시 경기가 좋아졌고 가게에도 손님이 많이 늘어서 남자친구 생각에는 내년쯤엔 새 가게를 내고 본인이 점장으로 발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결혼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양가 상견례까지도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더라도 크게 별 말씀 안 하시던 부모님이셨는데 상견례 이야기가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크게 화를 내시면서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엄마는 상견례까지 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쯤에서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셨고 특히나 아빠는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한순간에 감정에 휩쓸려서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제발 철 좀 들고 정신 차리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 스스로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서 그런지 부모님의 반대가 저희의 앞날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거라 생각했고 비록 남자친구가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이 사람의 진가를 몰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꽤나 자주 놀러온 편이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쪽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끝나신 상황이었어요. 일단 남자친구의 지금 월급은 220만 원이고 그나마도 작년 초까지는 200만 원을 받다가 그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올려받아서 220만 원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도 차도 소형차를 끌고 다니고 생활 자체는 검소하게 하는 편이라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점장이 되고 월급이 오르면 돈을 더 모아서 자기 가게를 하는 것이 남자친구의 꿈이었어요. 게다가 아버님 없이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7순이 넘으셨고 몸이 조금 불편해서 경제활동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은 그럭저럭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을 못 벌다 보니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남자친구가 주는 용돈 겸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실도 저는 당연히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는 남자친구가 대단해 보였고,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 전혀 없었고, 매달 용돈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부모님 눈에는 당연히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제 발로 시궁창으로 걸어 들어가는 중인 것으로 보였을 테니 반대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남자친구의 집안과는 반대로 저희 집은 부모님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그 덕분에 어려서부터 크게 돈 걱정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위로 3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찌감치 유학도 보내주셨었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집 근처 가까운 국립대를 졸업했어요. 오빠가 군대 다녀오고 제가 24살 되던 해에 오빠 명의로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세를 주셨고 그 다음 해에는 제 명의로 똑같은 아파트에 다른 동으로 한 채를 더 매입해서 역시나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 해주시면서 나중에 너희들 시집 장가 보낼 걱정은 덜었다고 하셨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이 정도는 부모님이 해주는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크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몇 년 지나서 지금은 그때 만일 부모님이 집을 안 해주셨으면 나는 평생 일을 해도 내 집 한 채 가질 수 없었겠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져요. 아무튼 부모님은 결혼만큼은 안 된다고 결사반대하시고 저는 남자에 미쳐있던 상태라서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울고불고 집에서는 밥도 안 먹고 온갖 생쇼를 하고 있었죠. 나중에는 남자친구까지 집에 찾아와서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질 테니까 결혼 허락만 해달라며 저희 부모님에게 싹싹 빌기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도 보다 못해서 상견례를 하자고 했고 저는 상견례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줄로만 알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남자 쪽 집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고 신혼집에 대한 생각도 아무 계획도 없이 제가 가진 집이 있으니 거기에서 대충 시작하면 되겠다는 시기였으니까요. 게다가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분가해서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주지 못할 바에는 무조건 합가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합가 이야기가 없었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듣는 소리였기 때문에 저도 당황했고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머리를 부여잡으셨죠.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저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며 합가했을 때 생활비도 훨씬 줄어들고 나중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께서 다 봐주실 수 있으니 여러모로 같이 사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수영이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건데 그 집에 방도 3개잖아요. 저희 엄마랑 다 같이 살아도 나중에 넉넉하게 아이 방까지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남자친구가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방 2개짜리 빌라는 전세로 8천만 원이었는데 그마저도 4천은 대출이었어요. 저도 이제는 답도 없는 상황이란 걸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모든 상황이 남자친구와 제 앞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당연히 저희 가족들은 결혼을 결사반대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고 저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결혼을 하겠다며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었죠. 오죽했으면 저희 아빠가 저를 불러 앉혀놓고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6일 동안 11시간씩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시집 보낼 수가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돈으로 사준 집에서 내 딸이 능력 없는 남편 놈도 모자라서 걔네 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꼴은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며 만약 부모님의 반대를 무시하고 끝까지 결혼을 강행할 생각이라면 제 명의로 사주셨던 집은 그대로 두고 너 혼자 그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시댁살이를 하라고 하셨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을 없던 일로 할 줄 아셨겠지만 저도 이제는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 다음날 바로 간단한 옷가지만 싸들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15평 정도 되는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였는데 방이 너무나도 좁아서 잘 때를 제외하면 거실에 나와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아껴서 생활하면
어머님 모시고 세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이 좀 낡고 좁고 원래 부모님이랑 살던 집과 비교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신선한 기분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나 어머님이 제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럭저럭 지낼만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난 상황에 남자친구와 퇴근길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 포장에다가 집에서 어머님이랑 셋이 저녁을 먹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만 같았고 마치 소꿉놀이하는 기분이라 즐거웠어요. 그 사이에도 저희 부모님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고 매일 전화와 카톡을 보내시면서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 결혼을 온전하게 허락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월급을 받게 되었고 월급 받은 기념으로 세 사람이 저녁에 간단한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기분 좋게 맛있는 거 먹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서 주시더니 월급에서 용돈 3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남친 어머님 계좌로 입금을 하라더군요. 내가 알아서 생활비 제하고 나머지 돈은 저금해 줄 테니까 내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라. 용철이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이 집안 돈 관리는 맡아서 하고 있거든. 저는 25살 때 처음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돈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스스로 돈 관리를 알아서 하길 바라셨고 적금은 어떻게 넣는지,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알려주셨지만 그 판단은 제 스스로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적금 넣고 펀드도 하면서 알아서 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돈을 관리해주겠다 하시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기존에 들고 있던 적금도 있고 그냥 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라고 최대한 좋게 이야기하며 거절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의 어머님 얼굴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 너는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따로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얼마 드리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50만 원 달라고 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해드렸죠. 그날은 더 이상 별말 없이 그렇게 지나갔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분명히 전날까지는 저한테 잘해주시고 마치 가족처럼 딸처럼 잘 대해주시던 어머님이 태도가 싹 돌변해서 냉랭한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하셨죠. 제가 먹고 씻고 쓰는 것이 전부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제가 집안에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뭘 아껴 써라. 너 오고 난 뒤에 수도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아니? 샴푸는 한 번만 짜서 써라. 너가 주는 생활비로는 요즘 물가 감당도 안 된다. 너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니? 너희 집에서도 그렇게 많이 먹었어? 아니 제 키가 163에 몸무게 46kg 나가는데 제가 먹어봐야 뭘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나마 회사에서 점심까지 다 먹고 오기 때문에 저녁은 매일 반 공기 정도 먹는데 저녁 밥상에 올라온 고기 반찬에 젓가락만 델라치면 어머님이 인상을 팍팍 쓰면서 여자가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는 둥, 식탐이 너무 심하다는 둥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늦게 퇴근하거나 밖에서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할 때마다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외식을 하거나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서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절대 돈 내고 사 먹자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월급 통장 맡기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다고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 막상 따지고 들지도 못하고 속만 상하고 있었죠. 하다 짜증이 나서 남자친구에게 당신 엄마가 나한테 왜 저러는 거냐고 진짜 월급 통장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돈 관리는 우리 엄마한테 맡기면 편해. 어차피 먹고 쓰는 거 전부 집에서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용돈 30만 원 받는 게 작아 보여도 어차피 우리가 별로 쓸 데도 없잖아. 남자친구조차도 아예 대놓고 자기 엄마한테 제 돈을 맡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 왜 부모에게 월급 통장을 관리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특히나 어머님이 저보다 경제나 재테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평소 뉴스 보는 모습도 거의 없고 매일 TV로는 막장 드라마만 보시거든요. 반면에 저는 출근 퇴근하면서 매일 경제 뉴스도 보고 있고
부동산 주식 재테크 자체에 관심이 매우 많아서 관련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려면 70 넘은 어머님보다 제가 돈 관리하는 게 낫지 어떻게 믿고 제 돈을 맡겨놓겠어요? 남자친구에게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어머님에게 돈 맡길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더 안 좋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 가서 전했는지 그날 이후로 집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저녁 준비되었다고 해서 가보면 식탁에 제 밥도 차려져 있지 않았고 기분은 나빴지만 제가 스스로 밥을 떠서 식탁에 앉으면 모든 반찬은 남자친구와 어머님 앞에 몰려있고 제 앞엔 말라빠진 김치 쪼가리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유치해도 정도가 있지 돈 안 줬다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멀쩡한 가족들과 내 집 놔두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하루하루 회의감이 들고 그 와중에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조차 지네 엄마 편을 들면서 저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모양이 빠지는 일이라서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는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며칠 더 살았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문 열자마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야, 찬장에 있던 참치통조림 너가 처먹었냐?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처먹었다는 표현을 처음 들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전날 야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이미 저녁을 먹었다 하고 저보고 알아서 차려 먹던지 말던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도 그냥 자려고 방에 누워 있었다가 새벽 1시에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도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밥통에도 밥이 2숟갈 정도 양밖에 남질 않아서 라면을 끓여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야밤에 라면은 좀 그렇겠다 싶어서 찬장을 뒤져보니 참치캔이 있길래 그냥 이거나 먹고 대충 자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밥 2숟갈에 작은 참치캔 하나 먹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출근하고 돌아와 보니 너가 참치캔 몰래 처먹었냐고 삿대질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먹었다고 대답했더니 그 뒤로 별별 욕이 다 쏟아졌어요. 식충이 같은 년,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는 년이 꼬박꼬박 밥은 집에서 다 처먹으려고 든다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저를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진수성찬을 먹은 것도 아니고 작은 참치캔 하나 먹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너무 화가 나서 그깟 참치캔 당장 나가서 사오겠다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다 드리면 되잖아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가방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참치캔 사러 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중인 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길래 대답도 하기 싫어서 그냥 지나쳐서 걸었어요. 그러자 제 차 앞을 막아서면서 어디 가는 길이냐고 얼굴 표정은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엄마가 나보고 참치캔 처먹었냐고 따지길래 지금 참치캔 사러 가는 중이야.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돼. 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너네 엄마 모시고 살자고 했니?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지경인데도 그 상황에 남자친구는 엄마가 물건 함부로 손대는 걸 싫어해서 그렇다며 지네 엄마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너도 똑같은 놈이니까 집에 가서 너네 엄마나 보러 가라고 했고 저는 슈퍼에 가서 참치캔을 찾다가 1,000원짜리 강아지용 참치캔이 눈에 보였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한테는 강아지용 참치캔이 어울리겠다 싶어서 그걸 사서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이런 강아지 집만도 못한 집구석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야기하고 방에서 제 물건들을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애초에 부모님 집을 나올 때 들고 온 것이 여행 가방 하나뿐이라서 다시 챙기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빌라 밖까지 따라 나와서 자기가 지금이라도 중간에서 잘 이야기해볼 테니까 엄마랑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고 하길래 그냥 입 열고 대답도 하기 싫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제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더라고요. 아빠는 그냥 한숨만 몇 번 쉬시고는 잘 돌아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는 제 등짝을 계속 때리면서 꼭 너는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지 아냐고 미련해도 정도껏 하라고 하셨죠.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랑이 밥을 먹여주진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게다가 집안 형편이 좀 넉넉해야 가족끼리 여유가 있고 화목한데 저렇게 지질이 궁상 떠는 집구석에서는 참치캔 하나에 쌍욕을 하고 싸울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틀 뒤에 남자친구가 제게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이제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결혼하면 우리 둘이 사는 걸로 하자더군요. 그런 꼬라지를 보고 세상에 어떤 여자가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겠냐고 너는 평생 너희 엄마나 모시고 살라 하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참 좋아서 죽고 못 살 때는 몰랐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내가 그동안 뭔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었구나 싶은 생각뿐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부모님 의견에 크게 거역해 본 적도 없었는데 내가 왜 그런 똥차와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았을까 싶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철이 들었으니 앞으론 절대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제 눈에 좋은 사람이라도 부모님이 반대하면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따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